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센터장 연수를 청강하러 오신 센터장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연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는 아이와 가족 그리고 어린이집, 지역사회 그리고 보육정책이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 높은 포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연수는 예측 불가능한 행정가 또 보육 전문가로서의 보육 또 육아 정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작가와 함께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에 앞서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김현익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의 우리 시군구 협의회 우리 센터장님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현장에 또 이렇게 멀리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또 앉아 있는 우리 또 센터장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직접 저자와 만나서 그 책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북토크라는 이런 교육이라 그럴까요? 이런 강좌가 너무나 저는 좀 기대가 되고 또 얼른 빨리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 그 저자이신 윤성식 우리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4차 산업혁명일 때 혁명이 앞으로 올 건데 아니면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였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지역의 영유아를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계속 계획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님들의 어떤 비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비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앞으로 변화무쌍한 여기 제목에도 나오네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센터장님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센터의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익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센터장님들과 함께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명강의를 들을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데요. 오늘 보육 육아 북토크에 강연을 해주실 윤성식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오하이오 주립대학, 일리노이 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쳐서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사막을 건너야 서른이 온다라는 책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등을 저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윤성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썼어요. 이제 좀 특별한 인연으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걸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이제 전주 MBC에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한 160만, 또 같은 내용을 영동 MBC에서 하우투라는 곳을 통해서 올렸는데 그게 한 30만. 그래서 합치니까 한 200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한 2시간 동안 최대한 놓치지 않고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영유아 아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제 경력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문과입니다. 근데 왜 문과 하는 사람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썼을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198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늦게 왔습니다. 제 기대보다는. 그때 느낌으로는 그냥 한 10년 내지 20년 내에 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컴퓨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국 가기도 전에 제가 어셈블러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서는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습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나는 컴퓨터에 소질이 있구나. 적성이 맞구나. 근데 문과생들이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때는 드문 일이 아니라 없던 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론에 대해서 썼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지도교수가 너 이거 어떻게 구했어? 제가 컴퓨터로 돌렸다고. 야, 내가 좀 써도 돼. 교수님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제 강의를 좋아했을까? 물론 제가 강의를 잘해서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측면 플러스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책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과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데 위주였다면 저는 사회과학자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걸 다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뇌과학은 서로 관련이 돼요. 인공지능이 오늘날처럼 발달하게 된 것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를 모사한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21세기의 학문이 될 겁니다. 20세기를 물리학의 시대,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시대, 말레큘러 바이올로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21세기는 뇌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AI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AI가 우리에게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 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AI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미래가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알 듯 싶으면서도 깜짝 놀라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제퍼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미국 갔을 때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몇십 년 된 최장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퀴즈 프로그램인데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1등하면. 시청자가 많은데. 근데 IBM의 인공지능이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최종.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즉 질문을 알아들어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사람의 말로 답했어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한테 이런 공부는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야, 조선시대 네 번째 왕이 누구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심장은 1분에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몇 번 뛰지? 이런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걸 가르쳐요? 그렇죠? 생각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동시 통역은 이제 급속도로 이것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픽셀 버즈는 인터넷 검색하면 구글에서 만든 동시 통역기인데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직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직구. 귀에다 꼽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말 영어로 하면 이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죠. 한국말로. 자, 이 C 엘레간스라고 하는 1mm짜리 선충이 있어요. 좀 징그럽게 생긴 벌레입니다. 근데 1mm니까 거의 눈에 안 보이지요. 근데 매우 단순한 동물이어서 뇌 세포가 206개인가 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전부 해독을 해가지고 컴퓨터 코딩으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공개됩니다. 이거를 레고 로봇에다가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는 뇌 그 센서를 딱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로봇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는 걸 자극하면 뒤로 가고. 똑같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그대로 로봇에다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뇌를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이 C 엘레강스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그 연결된 회로는 아버지의 경험과 아버지가 배운 것, 아버지만의 독특한 것들이 회로가 다 다르거든요. 인간은 각자의 뇌 회로의 배선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네. 몸은 죽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업로드돼서 센서를 통해서 보고 또 듣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으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단은 C 엘레간스라고 하는 선충에서 우리는 그 탄초를 봤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걸 믿는 AI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미국보다 더 뛰어납니다. 일단 AI는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세계 1위라는 그 사실에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의 AI 전문가를 조사했더니 미국의 AI 전문가의 절반이 중국인이었어요. 실리콘밸리 가보십시오. 컴퓨터 전문가들은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인도하고 중국의 컴퓨터 잘하는 아이들은 전부 그냥 미국 가서 돈 많이 받는 게 꿈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미국은 인권 때문에 못하는 일을 중국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 어마어마한 중국 10억이 넘는 인구의 그 자료를 가지고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기차표, 개찰, 안면 인식으로 하는데 2017년에 안면 인식 기술은 마스크를 쓰면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안면 인식 기술은 마스크 쓴 채로 기차표 개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안면 인식이 됩니다. 중국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도 잡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약간 인권 침해니 뭐니 해서 어려운 것도 중국에서는 개의치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의 AI를 능가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 단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떼는 거예요.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경찰이 보니까 운전자가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테슬라. 차는 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는 안 하고 일부에게만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베타 버전 수정해서 언젠가는 완전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냐 하는 건데 테슬라는 곧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은 상당히 먼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멀지 않았다. 자율주행은. 유전자 조작 모기 이것도 요즘은 생명공학은 이 컴퓨터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생명체를 합성을 했어요. 그 생명체는 자가 복제를 합니다.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자가 복제를 한다는 건.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서 연구를 중단했다고 그래요. 왜?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에 두려움을 느낀 거겠죠. 그게 잘못되면 균 같은 게 만약에 합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죠. 섣불리 난리칠 일은 아닙니다. 좋다고 난리칠 일은 아닌데 그 사람은 근데 재밌는 질문을 던졌어요. 인류 최초의 생명체는 누가 만들었느냐? 답은 컴퓨터입니다. 4차 산업의 그 핵심은 바이오고 뭐고 모든 것이 IT 기술, 나아가서 AI 기술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유전자를 조작한 수컷 모기가 암컷의 유충을 잡아먹어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를 무는 모기는 전부 암컷이랍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 모기를 플로리다에서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급속도로 모기 숫자가 줄어들어요. 암컷만 물어 죽이니까. 뭐 언젠가는 멸종하겠지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1948년생 커즈와일. 이 사람은 전에는 하루에 200알의 영양제를 먹었어요. 한 사발이겠네요. 지금은 100알을 먹습니다. 1년 약값만 11억 원, 1밀리언입니다. 100만 달러. 근데 미국의 부자들 중에 이제 영생, 장수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 커즈와일은 구글의 AI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사진을 한번 봤는데 와 젊어요. 약값을 하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영생을 얻는 그 시점까지 자기는 영양제를 먹고 살아남겠다예요. 그러면 영양제를 먹고 언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제일교포고 유명한 손정이 세계적인 IT 사업가지요. 그 사람은 2045년에 그러한 순간이 온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보다도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5년이면 다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지요. 네. 시작된 현실. 근데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뭐 미국 이야기고 대한민국은 멀었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증권회사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주고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AI 자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사를 이제 AI로 대체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상담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사람들이 말귀 못 알아먹고 자꾸 한 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AI는 화도 안 내죠. 10번, 20번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안 자요. 그렇죠? 24시간. 뭐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런 멘트가 필요 없죠. 24시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 로봇이 대한민국 호텔에서 이미 출연했습니다. TV 보면 가끔 나와요. 선전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신문 기사 작성. 주의 깊게 보세요. AI가 작성한 신문 기사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신문 기사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합니다. 모차르트 곡만 계속 공부시켜가지고 하면요 너무나 모차르트스러운 곡을 만들어내요. 자, 싱귤레리티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물리학의 용어,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극적인 전환점, 모아지는 점. 이때를 AI에서는 AI의 지능이 인류를 능가하는 것. 이때가 영생을 얻는 때라고 합니다. 커즈와일이 기다리는 순간이 싱귤레리티, 특이점의 시대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다 이거를 총칭해서 말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죠? 우리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거는 유전 인자 영향이 크다고 그러죠. 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당뇨가 있으면 자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럼 아예 일찌감치 이제 유전자 가위로 편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죠. 이런 것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요. 3D 프린팅 들어보셨죠?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근데 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은 알아듣기는 해요. 그렇지만 잘 안 쓰는 단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지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말이 쓰이는데 여튼 4차 산업혁명 하면 AI, 로봇, 컴퓨터,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돼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발전상을 그냥 총칭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미래를 얼마만큼 잘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시대가 우리에게 올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하지요. 역술이는 얼마나 잘 맞출까요? 20, 30대를 조사를 했더니 한 40%가 역술인을 찾아간 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 30대. 나이 든 사람은 더 높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재미로 갔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데 너무 불확실하니까 또 삶이 힘들면 찾아가거든요. 근데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4차 산업혁명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지,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어떤 직업은 없어질지, 어떤 직업이 또 새로 생길지 이런 거 잘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경희대 서정범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지요. 이분은 평생 역술인만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유명하다는 역술인이 있으면 가서 딱 조사하는 겁니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근데 이분이 그때 재밌는 말이 제 기억에 남아요. 역술인은 뛰어난 역술인은 과거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근데 미래는 그만큼 못 맞추더라. 자, 과거는 원래 사람 앞에 놓인 일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찾아오면 말 몇 마디 건네고 텔레파시가 발달한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구나 뭐 정도로부터 뭔가 텔레파시 능력은 그런 걸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텔레파시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는 잘 못 맞추는 거죠. 왜? 미래는 정말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다 미래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 보이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될 건가 하는 거는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래는 그렇게 잘 맞추지 못한다. 그 증거는 뭔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를 잘 맞추면 거기서 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근데 또 뭐 말로 그런 거는 자기네들은 하면 안 된다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미래는 맞추고 어떤 미래는 못 맞춰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거는 주로 돈 얘기가 많거든요. 사업 얘기. 남이 하는 사업 이야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자기가 돈 갖고 할 때는 못한다? 예측 못한다? 그런 능력을 믿을 필요 있나요? 저는
근데 요즘 안 다닙니다. 옛날에 다닐 때도 뭐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행여. 근데 AI는 언젠가는 미래를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으면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톰 크루즈 주인공. 톰 크루즈 나온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박진감이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온갖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고 미리 검거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 톰 크루즈입니다. 근데 어느 날 미래를 예측해 보니 톰 크루즈가 범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함이었죠. 네,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AI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예측 능력이 역술인보다는 저는 앞으로 미래의 AI가 더 나을 거로 봐요. 각종 데이터가 충분하기만 하다면 그럼 우리의 미래를 역술인이 못 맞춘다. 미래학자는 어떨까요? 미래학자. 근데 이것만 또 조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정범 교수가 역술인만 평생 조사하듯이 아 그래 수십 년 동안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보자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틀리고 그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점성술사의 예측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들 예측도 많이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죠?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린다면, 역술인도 틀린다면.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제가 컴퓨터의 미래에 대한 1980년대의 예측. 제가 19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컴퓨터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예측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질 직업, 공인회계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소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혹시 한 줄 보셨습니까? 공인회계사.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 힘들게 자격증 땄는데 뭐 없어질 직업에 들어가 있다. 그게 제가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한 게 제가 공인회계사였기 때문에 없어질 직업, 이게. 근데 없어지기는커녕 1980년대, 90년대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회계학 전공자들은 졸업만 하면 영주권 줬어요. 회계사가 부족했습니다. 원래 문과 전공자는 영주권 안 나와요. 이과는 나와도. 문과 중에서 회계학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기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직업을 잃었어요. 왜? 컴퓨터가 부기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더 많이 생산되면서 오히려 공인회계사들이 할 일은 늘어난 겁니다. 더 고급 업무가. 지금 공인회계사들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 업무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도 다 전산화된 회계 처리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측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때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겁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는데 직업의 미래가 아니고 모든 조직은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모든 구성원들은 단말기를 통해서 슈퍼컴퓨터에 연결될 거다. 그게 미래 예측이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는 학교 본부에 슈퍼컴퓨터가 있고
단말기를 통해서 교직원, 학생들이 그 컴퓨터를 쓴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각자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요. 그리고 연결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이 되고 전혀 다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예측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의 다 틀렸다. 거의 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참고만 해야 돼요. 참고만 하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해고, 재훈련, 취업이 반복될 거다. 이건 확실해요. 왜? 이미 시작됐거든요.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에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그보다 전이에요. 미국에 갔는데 무인 슈퍼마켓이 많이 생겼어요. 뭐 계산을 내가 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알고 직원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갑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더 하지요. 그때 많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재취업을 하거나 놀고 있겠죠. 재취업을 할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제일 먼저 직장을 잃을 건 트럭 운전사들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특히 철도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워낙 커서 이제 트럭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많은 물건을 움직입니다. 운반합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가보면 트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가장 쉬운 길이 고속도로거든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일정 속도로 달리면 되는 겁니다. 차선도 단순하고. 그 트럭 기사가 제일 먼저 해고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편해집니다. 왜? 지금은 마을버스 타거나 버스 타고 전철역까지 가야 됐지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서 내리고 자율주행차는 집으로 되돌려 보내면 혼자 돌아가서 주차장에 딱 가서 주차하니까 구태여 전철역에서 멀다고 불편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전철역 몇 정거장 더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왜? 아빠가 차 타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내 그거 직장 주차장에 있는데 이젠 출근하고 나서 차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엄마가 그 차 가지고 낮에 쓰고 일 다 보고 직장으로 돌려보내면 아빠가 타고 들어오고 이제 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택시 기사들 직장을 잃지요. 골드만삭스는 몇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을. 물론 몇천 명을 해고하고 AI 전문가를 채용을 했는데 AI 전문가가 몇천 명 아니거든요. 왜? 전 세계에 몇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구글 정도, 구글도 몇천 명씩 채용 못해요. 왜? AI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오늘날 캥거루족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랑 같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일찍부터 그랬죠. 우리나라는 자식들을 평생 AS 하는 그런 사회니까. 미국도 심하고 뭐 유럽은 굉장해요. 특히 이태리 이런 데는 막 캥거루족이 한 40% 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고, 재훈련, 취업. 문제는 없어지는 직업이 더 많느냐,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더 많으냐죠. 백악관은 일단 50%가 일단 실직할 거다. 근데 이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50%가 놀고 먹는가? 또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생겨날지 아니면 더 적게 생겨날지 이게 이제 관건이지요. 그건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은 창의성이 생명이다,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창의성이 생명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 보세요. 창의적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명량 대첩 보십시오. 머리가 나쁘면 창의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략이거든요. 거북선도 그렇고 매우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알파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하고 먼저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랭킹 바둑 1위는 커제입니다. 중국의 커제. 근데 이세돌은 왕년의 1위였어요. 근데 왜 그럼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먼저 붙었을까?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려니까 커제보다는 머리에 대국 경험이 많은 이세돌이 훨씬 더 좋은 상대였던 겁니다. 배울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먼저 백전노장인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세돌하고 대국해서 이세돌이가 한 번은 이겼죠. 그리고 알파고가 실력이 또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이기 때문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더 좋아져요. 기계처럼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능이지. 그래서 실력이 는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커제하고 붙습니다. 근데 커제는 전패했죠. 근데 커제가 이제 패한 뒤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알파고가 너무나 창의적이었다. 창의성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창의적인데요. 자, 우리는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은 창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AI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AI는 창의성이 없으니까 인간의 창의성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제 또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감성이 뭐 생명이다, 경쟁력이다. AI는 감성이 없다. 그럴까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작가하고 코미디언을 고용을 해서 감성을 AI에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또 우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를 써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인간이 뭐에 감동하는가를 배우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설픈 창의성 감성보다는 특출한 창의성 감성은 당분간은 생명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봐야지요. 대부분은 다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직 소수의 뛰어난 특출한 사람 아니면 그걸 가지고 AI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무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전에는 여전히 천재적인 창의성이나 감성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간은 뒤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AI가 결합이 된다면, 우리하고 이걸 적대적으로 보지만 않는다면 인간이 이제 더 뛰어난 인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증강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증강인간.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해줍니까? 그렇죠? 저는 어제 이거 보고 어제 내일 군산 가는데 날씨 봤더니 더 추워지네. 그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은 조선시대였다면 어제 따뜻한 날씨인데 내일 갑자기 추워진다 하면 뭐 날씨 아주 따뜻한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참 신통하다. 이미 인간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신통한, 이걸 가지고 많은 똑똑한 인간의 역할을 해내거든요. 이게 우리 몸하고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몸의 일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AI가 우리 인간과 연결이 된다면 구태여 우리와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은 그 AI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서가 뭐든지 다 조언을 해주죠. AI 비서예요. 심지어는 아이언맨의 감정을 읽어요. 막 흥분하고 있다, 막 화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기네스 펠트로 말고요. 기네스 펠트로는 인간 비서고요. 영화에서. 이제 그런 AI가 인간하고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 뉴럴링크라고 있는데, 뉴럴링크는 일단 동물의 뇌하고 연결하는 거는 상당한 진전을 봤습니다. 이제 인간의 뇌와 연결하는 게 성공을 한다면 이 AI의 뛰어난 것을 인간과 적용을 하게 되겠죠.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AI가 발달한 곳은 구글입니다. 단연 앞서 있어요. 여러분,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도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구글이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겠죠. 미국 정부도 아닌 구글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네요. 우리 인류의 정부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생겨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자, AI는
현재의 AI는 일부 영역에서만 인간을 능가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건 아니에요. 바둑에선 이미 이제 우리가 봤듯이 바둑 장기 이건 완전히 퀴즈 이런 거는 인간이 AI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인간이 더 뛰어나요. 어떤 AI 전문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이 바닥보다 조금 높지요. 자, 어린애가 기어다닙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여기 딱 기어와서 부딪혀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오는 거를 처음은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금방 요령을 익히고 위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은 저 밑에 있는 로봇을 위에 올라오게 하려면 엄청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 몇 번만 해보면 되는데.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애야 저건 고양이 요건 개다 가르쳐주면요. 그 다음에 길가에 가다가 엄마 저건 개 하거든요. 금방 배워요. 근데 AI는 수천 장의 사진을 갖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개 사진 수천 장, 고양이 사진 수천 장. 옛날에는 그게 훨씬 더 많이 필요했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도 되는데 인간은 아직은 뛰어나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의 AI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엄청난 계산 능력 그리고 방대한 자료. 방대한 자료가 없는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돼요. 동시 통역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영어와 한국어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특히 엄청난 계산 능력이 중요합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그 사장인 핫사비스 창업자는 회사가 잘 되니까 여러 회사에서 그 딥마인드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핫사비스는 고민을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팔까? 근데 구글이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팔면 이제 여전히 사장은 핫서비스가 계속 하는 거죠. 그걸 팔면 우리가 구글이 가진 모든 장점을 당신이 다 누릴 수 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 능력이다. 컴퓨팅 파워.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을 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AI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구글의 계산 능력의 승리다. 네, 우리나라에도 바둑 AI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알파고를 당할 수 없죠. 첫째 계산 능력이 있어 떨어지고 알고리즘이 더 좋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또 지나치게 과장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물론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술인한테 가도 모르고 미래학자들한테 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과 감성이라는 게 어설픈 거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특이점이 올 때까지는, 즉 인간의 능력을 AI가 능가할 때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창의성과 감성이 중요할 겁니다. 여전히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틀림없이 100세를 살아요. 120세까지 살 거라고 내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내기를 했어요.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아니다. 120세까지는 못 산다. 근데 100세까지는 이제 지금 뭐 틀림없이 산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책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교육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건데, 이 부분은 실제로 고대 어떤 교육학 교수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 듯한 내용이에요. 들어보면은 한 번쯤은 스쳐가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진짜로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교육을 한다. 뭐에 입각해서, 어떤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맞기 전 아이를 잘 보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고 그 부모하고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고 당신한테, 당신 아이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 정말 그렇게 믿느냐라고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해고된 수천 명의 애널리스트, 있는 건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마트에서 해고된 수천 명의 직원들, 앞으로 해고될 수많은 트럭 기사들, 택시 기사들,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되거든요. 요즘 문과 공부가요,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분석행위를 해버려야 된다고. 분석행위 아시죠? 진시황이 황제가 돼서 중국을 통일한 뒤에 기존에 있는 책들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분석행위. 지금 기존의 그 학문적인 토대 같은 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문과 공부는 그래요. 이과도 말할 거 없고요.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 아시죠? 양자 물리학자들하고 양자 역학하는 물리학자들하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하면서 양자 역학하는 물리학자들의 주장에 반대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양자 역학이 맞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새롭게 제시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새롭게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교의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하고 아인슈타인이 누가 더 물리학을 더 많이 할까? 더 잘할까? 박사과정 학생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왜? 박사과정 학생은 아인슈타인의 오류가 뭔 줄을 안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오류를 몰라. 그렇지만 머리는 누가 더 좋죠?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천재지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박사과정 학생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은 그 학문의 세계에서도 도태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학습 시대라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교과서가 4학년 될 때 가면 틀린 부분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교수들도요, 특히 이과 쪽은 더욱 심합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면 자기가 가서 직접 배우거나 학회 같은 데서 교수 상대로 가르칩니다.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연구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실험실에 있는 자기 제자를 배우러 보냅니다. 배워갖고 와, 너 하고. 제가 최근에 서울의 어떤 대학원 학생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모든 대학교가 그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결한답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대학원생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독학을 한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MIT 대학 강의부터 다 있어요. MIT 대학 강의를 MIT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미국 젊은이가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전공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전공자인 것처럼 그 수업을 전부 들어요. 숙제 같은 거 어떻게 하죠? 강의는 하는데 숙제도 다 있다고 그래요. 답은요? 답도 누가 풀어놓은 게 다 있어요. 시험 문제도 있고요. 시험 문제 답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하고 평생 학습을 하고 뭐든지 배워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학자들이 100% 공감한 게 이거였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모른다. 엄마들이 몰라요.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주의력 결핍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10분도 책을 못 봐요. 공부하다가 10분쯤 지나면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엄마가 화를 내지요. 너 왜 물 마시려고 한다고. 할 말이 없지요. 한참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조금 하다가 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반드시 이유는 있어요. 집중을 못해. 집중을 못한다는 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은 공부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책상에서 1시간 독서를 하느냐, 재미없는 교양 동영상 집중하는 능력. 근데 이런 것의 기초는 어렸을 때부터 닦아지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뇌과학에서 요즘에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재미있는 기사인데 이제 뇌과학이 모든 걸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을. 예를 들면은 정치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까요?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일까요? 감성을 관장하는 부분일까요? 재미있게도 감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성적인 판단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정치학의 분야에도 뇌과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의 분야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유로 이코노믹스라고 아예 명칭까지 있습니다. 유로 이코노믹스. 심리학은 이미 뇌과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심리학의 상당 부분이 뇌과학에 할애되어 있고 뇌과학자를 심리학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아예 뇌에 관한 심리학 분야가 따로 세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곳곳을 학문 영역을 들어와서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막 바꿔놓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과학으로 보는 교육이 새롭게 등장하지요. 에듀케이셔널 뉴로사이언스가 등장합니다. 그래 뇌과학으로 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즉부터 그런 말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때 기반이 닦아진다면 공부하는 습관, 이것도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린이집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자, 결국은 집중하는 능력이거든요. 집중. 집중. 책상에 앉아서 재미없는 교양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한테 집중력이 중요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중요하지? 엄마들도 다 그건 알아요. 공부 잘하려면 집중력이 중요하겠다. 근데 집중력이 없으면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서 딱 뭔가를 붙들고 한다는 건 집중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습관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있으면 생각보다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그 직장을 얻기 위한 공부는 그렇게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한 일들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책으로 읽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웹서핑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우리도 유튜브 많이 듣죠?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쩌면 날 것도 같고, 근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같아야지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나 인쇄된 책으로 보나 이게 차이가 난다면 말이 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해력이 훨씬 좋고 기억도 더 잘해요. 책으로 읽으면. 왜 그럴까요? 뇌의 모드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책을 읽을 때와 컴퓨터 화면을 대할 때 뇌가 달라져요. 근데 독서는 싫어하죠, 요즘에. 네, 독서 싫어합니다. 유튜브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어떨 때 좋으냐면 제 책 한 권을 2시간에 요약하려면 유튜브가 좋아요. 근데 놓치는 게 많지요. 똑같은 걸 섭취하고 싶다면 독서가 단연갑입니다. 왜? 10분이면 되는 내용을 해설하려면 1시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독서하면은 되게 진부해 보여요.
세상에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라고 하는 대안 좀 멋진 걸 기대하고 왔는데 뭐 독서? 예. 근데 그래도 방금 들은 내용은 모르신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이해력과 기억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음악보다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높고 수명까지 연장이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요약, 발표, 질문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대학원 수업 때 자주 내는 숙제가 논문이나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이렇게 두툼한 거 중에 앞부분 어디 중요한 거 있으면 딱 그 문장 때 한 몇 페이지 넘기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또 몇 문장 때 이렇게 짜집기로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도 대충은 돼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표현을 만들어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중요한 건 건질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게 비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로 엮어서 전혀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미국 기업은 이그제큐티브 썸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에서 위에다가 보고할 때는 이렇게 두툼한 보고서 표지에 한 페이지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그게 이그제큐티브냐? CEO, 기업의 CEO는 최고 책임자죠. CEO의 CEO가 Chief E가 Executive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예요. 그게 CEO입니다. 그 Executive를 가져와서 Executive Summary예요. 즉 뭔가 하면 사장님한테로 올라가죠. 이게 바쁜 사장이 이 두툼한 거 어떻게 봅니까? 부장 뭐 부사장 해서 사장한테 딱 올라가면 사장은 첫 페이지 딱 보고 관심 없으면 아니야. 관심 있으면 그때 이제 뭐가 뒤에를 보겠죠. 그럼 그 안에 다 담아야 돼요. 그 안에 다. 이걸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요약하라면 못해요. 그리고 발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요 달라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는 강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능력 엄청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엘리베이터에 안 마주치려고 애플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따다다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너 해고.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해고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난 15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15층 올라갈 때까지 스티브 잡스한테 자기가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참 문제인 게 쓸데없는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의 전달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요약, 발표, 질문. 이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있는 동화책 아이들 보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시켜보세요. 짧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애들 별의별 아이들 TV에 나와서 질문하면 어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엉뚱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곡을 찌르는 창의적인 질문을 하지요.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 훈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이 중고등학교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런 게. 요약, 발표, 질문. 동화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게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게 하고.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부모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조기 유학을. 굉장히 이제 기대에 찼어요. 아, 우리 아이 처음 1년이 끝나고 여름방학, 미국은 겨울방학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되게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여름방학 때 넉 달이니까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한국에서 넉 달 있다가 갑니다. 근데 1년 만에 보는 아들 그냥 너무 기대해. 우리 아들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제일 많이 변한 게 뭐게요? 허벅다리의 굵기가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매일같이 2시간씩 운동을 시키니까 아이가 엄청 하체가 굵어져 갖고 나타난 거예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가 왜 운동을 중요시할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운동 중요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중요한 걸 몰라요. 진정으로 중요한 걸 안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독서가 중요하다면 다 독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음악보다도 스트레스를 더 해소해주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 독서로 섭취해야 기억력, 이해력이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몸에만 좋다고 생각해요. 마음에도 좋다는 걸 몰라요. 잘 몰라요. 성격 형성, 사고력에 매우 좋다. 놀라운 사실은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의 지능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런 말. 치매 안 걸리려면 열심히 걸어라. 뇌세포가 재생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몸에만 좋지. 혈액순환은 잘 되고 다리가 굵어지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는 이것만 생각하지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 운동에 의해서. 연결이 강화되고 이렇게 생각은 못해요. 제가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운동 학교 다닐 때 참 운동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미국 유학을 가니까 유학생들 먼저 와 있던 그 선배들이 뭐 위장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다들 젊은데 공부라는 게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저도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못한 채로 한 2년 지났어요. 그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아, 네. 미국은 대학교가 시설이 참 좋아서 수영장이 우리나라에 수영장이 있는 대학교 있나요? 저는 잘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저는 고려대학교는 없어요. 수영장. 연세대학교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없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은요. 수영장이 여러 군데예요. 한 대학이.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해야 되겠다. 이 수영이 좋다는데. 수영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스포츠 과학이 정말 미국에 앞서 있구나. 수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르치는구나. 학문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하고서 느낀 게 운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운동을 하면 머리가 왜 그렇게 맑아지는지, 과학적 사실, 사고력, 여기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사고력. 철학파 중에 소요학파라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제자와 스승이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철학적 논쟁을 하는, 그게 소요학파인데, 그 소요학파가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걸으면요, 하체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돼요. 하체에 근육이 다 몰려 있거든요. 굵은 동맥이 활성화되면서 머리까지 피가 공급이 됩니다. 맑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다가 혹은 업무상 학부모의 관계에서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조건 걸어보세요.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유산소 운동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파구가 나오고. 딜레마 상황에 처할 때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려. 저렇게 하면 저게 걸려. 어떻게 해야지? 이 딜레마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책 들여다본다고 안 나와요. 몸을 오히려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는 습관, 운동을 열심히 한 어떤 청년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그래서 결국 공부하는 습관은 아까 집중력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습관이 잘 갖춰지면 진 사람은 적어도 체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집중력이 좋다는 어떤 그런 증거도 됩니다. 역설적으로 집중력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면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기 쉽지요. 자, AI 시대에 뭐 어설픈 머리 좋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는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이 보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냈던데. 이제 그런 거는 대충만 알고 있으면 돼. 필요하면 물어보면 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하는 법이 또 중요한 건데. 어설픈 지식 들어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저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 일본의 전통과학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살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옥이 가진 단점을 일본의 전통과학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일본의 부자들이 전통과학에 가서 살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떻죠?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옛날에 팔고 나간 사람 헐값에 팔고 나갔어요. 지금은 비쌉니다. 그 불편한 한옥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로봇이 발달해도 로봇 간호사의 간호를 받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돈 많은 부자는 나는 사람의 간호를 받아 하고 뻑일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미래 보육, 로봇도 하겠지만 어쩌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의 보육 그거는 쉽게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봇과 병행을 했으면 했지. 왜냐하면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봐요. 인간을 선호하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봇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짝퉁이잖아요, 그건. 이건 진품이고.
출판사에서 이걸 내용을 실기 싫어했어요. 교수님 그거는 요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고집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뇌과학의 그 발표입니다. 뇌과학의 발표가 아니고 뇌과학에 기반한 호주의 그 지침이에요. 우리에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살쯤 되면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죠. 한두 살은 그렇게 액티브하게는 못하는 3살쯤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신체 운동, 1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호주의 지침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보다 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도 똑같은 어린이집이 아니더라고요. 다 조금씩 달라요. 가르치는 내용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이 아니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거 너무 잘하실 겁니다, 센터장님께서. 정말 다양한 놀이를 계속 해주면서 하루 종일 뛰어놀 수는 없죠. 이걸 잘 섞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안 하기가 쉽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지 모르니 기본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거 한번 쭉 볼까요?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판단력, 균형 감각, 종합 능력, 인내심, 열정. 이런 것들은 무슨 수업 하나만 딱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술 하나만 익히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협업하는 연습. 협업하는 연습. 제가 어느 날 그 선진국의 그 어린이들 놀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놀이는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협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놀이입니다. 그 놀이는 혼자 하면 여럿이 힘을 합칠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시켜요. 그 일은 혼자는 절대 못해요. 누구랑 같이 해야 돼.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하고 배우는 아이와 혼자만 외톨이로 자란 아이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연과학도요. 이과 쪽 연구도 여럿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과 쪽 논문 보세요. 문과 쪽 논문은 단독 저자가 많습니다. 제 논문은 거의 다 저 혼자 썼어요. 제 제자들하고 기껏 써봐야 2, 많아야 3. 이과 쪽 논문은요. 서너는 기본입니다. 막 30명씩 참여한 논문도 수두룩해요. 단독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협업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고 부모한테 인식을 시켜야 돼요. 아이가 이런 능력을 습득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 유치원은 이런 것도 강조한다. 그걸 인지시켜야죠. 도덕성이 왜 중요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직하는 게 이익인 시대가 옵니다. 왜? 최근에 발달한 기술이 뭔가 하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뇌파로 받아가지고 그걸 타이핑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지요.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랍니다. 똑같습니다. 뇌 스캔하는 기술하고 같지만 이제 2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는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아직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작동이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의 마음을 읽겠지요. 이제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이게 이제 독재자의 선에 넘어가면 악용될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봐요. 학자들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언젠가는 영향을 저는 받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의 종말. 지금은 가치와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즐거움과 재미. 즐거움과 재미, 요즘 먹방 프로그램 많죠. 먹는 거를 저렇게 사람들하고 즐거워하면서 공유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의 종말. 어차피 많은 일들은 로봇에 의해서 하게 될 거고, 이제 군대도요, 미국에서는 드론이 수천 명의 적군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이란의 총사령관 누가 죽였죠? 드론이 죽였어요. 이미 미국은 로봇과 AI를 이용한 전쟁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됐고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도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노동의 종말이 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직업은 왜 생겨날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 옛날에는 사치스럽다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이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을 때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즐거움과 재미, 이쪽으로 많은 일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노동의 종말이 되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일찍 퇴근하면 뭐 하는지. 음악 듣지요? 영화 보지요? TV 보지요? 다 이게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돼요. 프랑스에서는 문화예술에 요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체육 관광부잖아요. 관광도 사실은 문화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맛집 이런 게 전부 한 부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행정고시 합격하면 옛날에는 1등 하면은 가고 싶은 부처 기획재정부, 지금은요 문화부예요. 젊은이들이 재미있는 부처거든요. 제가 노인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은 가난한 노인이건 여유 있는 노인이건 시간이 엄청 남는답니다.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무료하니까 등산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월요일에 등산 가요.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또 화요일날 또 등산 가요. 내려와서 막걸리 한 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월막, 화막, 수막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근데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등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화센터 가면은 게이트볼, 스포츠 댄스, 노래 부르기, 그것도 몇 달 하면 시들해요. 근데 이 노인 문제 전문가가 저한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문화예술을 잘 익혀놓은 사람은 노후에 생각보다 즐겁게 지낸다는 겁니다. 나이 먹었어도 배우기는 해요. 제 친구도 보면은 나이 들어서 색소폰도 배우고 뭐 플룻도 배우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계가 있죠. 젊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예체능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맛을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익혀야.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보이고 아는 대로 들린다고. 음악도 알면 잘 들리고요. 미술도 알면
잘 보입니다. 새로운 그 멋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예체능이 기본이 저는 돼야 된다. 그 즐거움을, 그림 그리는 것, 음악, 운동, 예체능의 장소가 돼야 한다.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참 중요한 겁니다. 생후 3년간 뇌는 급속도로 발달한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뭔가 하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는 엄청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재밌는 건 뱃속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음악, 그걸 태어난 뒤에 들려주면 그 음악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아 시절에 들었던 음악을 식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음악을 듣는지. 그렇지만 솔직히 엄마들이 무슨 음악이 좋은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음악을 골라가지고 혼자 듣게 됩니까? 안 듣지요. 그냥 스마트폰 하거나 TV 보지. 엄마들이 태교한답시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시 같은 거 낭송하면 좋다고 그러지만 누가 그거 읽어요. 좋은 문학작품 읽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런 태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그때부터 교육이 되는 거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교육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과연 그게 좋은 건가 하는 거죠. 지금도 집에서 친정 엄마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물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친정 엄마가 맡는 게 신뢰는 가지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실은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는 친정 엄마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나아요. 그 과학적인 증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과학적 사실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5%, 80% 이 수치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 성인 뇌 25%밖에 안 되는데 3년 뒤에는 80%로 눈부시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일이 커넥토움이라는 뇌의 회로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기 배선처럼 배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배선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째까지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도 물론 4년째, 5년째, 6년째도 하지만 3년째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4년, 5년, 6년째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물론 뇌는 끊임없이 그 회로판이 재구성돼요. 그렇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고요. 이때는 정말 폭발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인데, 여러분 혹시 불어 배우셔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어 배우면서 정말 한국 사람이 내기 힘든 발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돼. 그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구만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모든 지구상의 아이는, 이것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아이는 아프리카건 뭐건, 아프리카 특인들 불어 식민지였던 나라 불어 잘합니다. 동양인이건 흑인이건 유럽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 유럽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살까지. 한 살까지 그 음소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판은 닫힌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시 또 열려요. 그 대신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훨씬 힘들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뇌의 그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좋은 뇌 배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 엄마 말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엄마 말투. 그렇게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아이한테 들려줄 필요는 없다. 무슨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뭐 시나 고차원적인 학문적 문장을 들려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엄마 말투로. 그래서 그 머덜리스라고 그러던데 엄마 말투로 아이에게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지 착하지 울지 마라 하면서 다독거리잖아요. 그걸 많이 해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육 교사가 해줘도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많을수록 뇌의 좋은 배선이 크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5%에서 80%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 사실은 안 돼. 아, 돼.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 2년 됐습니까? 그렇죠? 2년쯤. 근데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IQ가 7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평균은 100이거든요. IQ 21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보육원이 폐쇄된 거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엄마가 일하고 육아를 병행해요. 바쁘니까 애 안 봐주는 거예요. 애하고 안 놀아줘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 맞추기, 교류 요거거든요. 애하고 자주간 계속 뭘 해줘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이 크게 하락한 게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죠.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은 접촉과 교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엄마가 피곤하고 일하는데 바쁘고 보육원에 가면은 많은 접촉을 하잖아요. 이게 IQ를 22나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생들이 한 선생이 한 아이한테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 선생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마다 그 자극을 주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저는 이게 우리 보육 교사들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결정적인 과학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뇌과학적으로 아이는 신생아는 엄청 사회 교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는 누구하고든지 교류할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니어도 돼요. 어른이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실험을 했어요. 혀를 낼름 이렇게 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서는 따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도 혀를 어떻게 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들하고 어른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데 과연 부모가 얼마만큼 아이하고 시선 맞추기와 교류를 하느냐. 친정 부모가 얼마만큼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어린이집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전문가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루 종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그 신뢰만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신뢰라는 게 뭘까요? 우리 친정 어머니처럼 우리 애를 위해 줄까라는 거죠. 믿을 수 있을까? 그 신뢰만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기관인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다. 아이들의 IQ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유아기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 형성이 된답니다. 애가 올 때 아무도 와주 아무도 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적대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는데 금방 누가 와서 이렇게 응해주면 아, 세상이란 괜찮은 거예요. 우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물론 뭐가 좋은지는 너무 그것도 심하면 안 되겠죠. 뭐든지. 그렇지만 아이를 방기하고 혼자 몇 시간씩 울게 놔두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이게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 형성되는 이러한 태도가 나중에 세상을 볼 때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물, 어떤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 알고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기초가 다 닦아지는 겁니다. 뇌의 배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뇌의 배선은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연결이 되면서 망을 형성하거든요. 그게 이제 커넥토움이라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었죠. 그 커넥토움. 그래서 그 테드의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테드라고 그 유튜브에 있죠. 네, 그거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데 거기에 I am my connectome. 나라는 건 나의 이 뇌회로의 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 뇌회로의 배선을 가진 사람이다. 그 회로의 배선이 거의 대부분 물론 평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나이 먹었어도.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까지도 물론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만은 25%에서 80%라는 폭발적이죠.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것. 그래서 앞으로 이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뇌과학이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손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찍부터 토대를 닦아 놓는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많은 내용을 지금 제가 시간이
근데 이제 원래는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게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또 그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서 유아 교육 때부터 자꾸 질문하는 걸 시키세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요. 미국 아이들은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떠벌이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질문을 하면 온갖 말을 다 하는데 그중에 90%는요 유치해요.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는요 건질 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10%는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가 버릇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부터 질문하는 거 계속 배짱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일 밑에 이 이메일이 그 koreaace.kr 거기 고려대학교 이메일인데 거기로 하시거나 우리 서영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뭐든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출산 국가가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저출산 국가로 0.84로 지금 굉장히 그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체적인 국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AI가 보편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그 AI를 대체할 때 그 많은 인원보다는 약간의 소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이 저출산 인구가 적은 것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군대도 로봇, 군대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근데 저출산 문제는 우리는 실패했거든요. 몇십조. 그 돈 딴 데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혹시 능력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저출산을 과연 대한민국이 그 문제를 해결할지 안 해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도 봅니다.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도 세금을 매기자. 똑같이 사람 취급을 하자. 그렇지만 어린이집으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뒤에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우리 서영미 교수님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소식 교수님의 열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고 적응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존 전략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윤성식 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센터장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16시 이후에 개인 번호로 발송 예정이오니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